10분간 이광수 대표님의 발제, 그리고 20분간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이 준비하신 발제 주제는 내 집 마련 프로젝트 with 광순의 복덕방입니다. 자, 한번 박수로 양청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잠깐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라톤 세미나를 여는데 제 이번 마라톤 세미나 주제는 내 집 마련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위기를 위험하다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은 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저희의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기회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명을 내걸었고 이번 마라톤 세미나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가 어떻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걸 좀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지 간략적인 일종의 프리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시면,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는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할 거야. 그러니까 특히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에서는 경제에서도 신호가 나타나죠. 근데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신호가 나타났다고 봐요. 뭔가 큰 변화가 올 거야. 그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송파의 헬리오시티인데요. 헬리오시티에 실제로 매매된 가격을 점으로 찍어드린 거예요. 근데 2019년부터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아파트가 헬리오시티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대단지고 9,500가구가 넘는 대단지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을 저희가 좀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30평대의 아파트의 그 매매 가격 변화를 보시면 2019년도에 이게 16억에서 출발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하고 금리가 인하되니까 최고점을 2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이건 실제가 거래된 건데요. 그러다가 한번 보세요. 이게 1년이 좀 지났는데 갑자기 15억 8천으로 하락해요.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얼마나 빠지면 막 7, 8억씩 빠지는 거죠. 사실은 저희한테 신호를 준 거예요.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거야.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막 정부가 규제 완화해주고 막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다 보니까 또 지난해 이 아파트가 21억까지 또 오릅니다. 이게 주식도 아니고 아파트가요. 이렇게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다시 떨어지는 거죠. 다시 19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가장 낮은 가격이 최근에.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로또가 당첨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첨돼요. 그죠? 그게 매주에 10명이든 5명이든 누군가 당첨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엘리오시티를 볼 때 누군가는요 23억 8천에 사고요. 누군가는 15억 8천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목표가 뭐야 됩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 당연히 싸게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누가 23억에 샀고 누가 16억에 샀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볼까요? 이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 일단 16억에 산 사람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23년 6월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요. 27층, 뷰가 좋은 곳입니다. 근데 갭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세 가격이 얼마나 껴 있었냐면 9억 7천만 원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6억 3천만 원 투자했죠. 근데 지금 시점에 이 가격이 아까처럼 19억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투자 자금은 6억 3천으로 유지되는 거, 전세는 변동이 없죠. 최근 매매 가격이 19억 9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평균 가격이. 그러면 지금 판다고 했을 때 매매 차익이 3억 9천만 원이고 이 사람은 6억 3천만 원 투자해서 3억 9천만 원을 수익을 낸 거니까 수익률이 62%에 달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낮게 산 사람 말고 23억에 산 사람을 한번 볼까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 집을요.
2021년 2월에 샀습니다. 29층이고요. 매입 가격이 23억 8천만 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전세 가격이 마찬가지로 갭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전세 살고 가신 분이 14억을 주고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런 갭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9억 8천만 원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21년이었으니까 전세 가격이 10억 3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 사는 사람은 또 돌려줘야죠, 돈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9억 8천만 원 들었는데 더 전세가는 돌려주면서 내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투자 자금이 무려 13억 5천만 원. 똑같은 집을 샀는데요. 한 사람은 6억 3천만 원에 사고 한 사람은 13억 5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만 계산해 봐서 현재 가격을 해도 이 사람은 30%에 달하는 마이너스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집을 살 때 그래서 항상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언제 사느냐. 불과 2년 차인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요. 근데 이런 시장이 제가 볼 때 다시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나는 마이클이 될 거냐, 제임스가 될 거냐. 이거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 나는 나 집 한 채 살 건데 어때? 나는 아무 때나 사도 좋아. 그러면 그냥 제임스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임스 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시장의 변동이 클 때는 여러분 구체적이고 진지한 고민들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어떤 솔루션을 좀 주고 싶은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뭐냐, 왓이냐, 웬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2023년도 듀오에서 조사한 이상적인 배우자의 상입니다. 이상적인 남편이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연소득이에요. 이상적인 남편의 연소득이 6천만 원이고 이상적인 아내는 4,300만 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배우자가 6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죠. 뭐냐면 날 만나줄까? 이 사람이? 그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천만 원 되기 전에 만나야 된다. 6천만 원 돼서 만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미혼 남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그러니까 미혼 여성들한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배우자를 만날 때 남자가 어디 갔을 때? 군대 가 있을 때. 제가 좀 따라 했습니다. 군대 가 있을 때. 군대 가 있을 때 가장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배우자처럼, 그러니까, 중요하죠. 누구하고 결혼하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람을 볼 때나 투자를 할 때나 웬이 되게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앞으로 되게 좋은 기회가 어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클도 했는데 저희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그런 변화가 저는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일단 부동산 전체 시장 차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특히 서울 아파트의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아주 뚜렷해요. 뭐냐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해서 서울 아파트 중에서 중위소득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그려드리는 그러니까 수치인데 쉽게 말해서 중위소득자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에 맞춘 수요가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뭔가 시장의 변화를 잘 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지나서 이거 뭐 자료는 굉장히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오랫동안 뭐 주식도 보고 부동산도 봤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순서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마라톤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는 제안 드린 순서인데 전 이 순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저희 네 명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김광숙 교수님이 전체 매크로를 말씀하시고 저는 내 집 마련의 계획 같은 거 말씀드리고 또 한문호 교수님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구조적인 문제 또 말씀하시고 박정호 교수님 아시죠? 이 스토리텔링의 대가신 거.
그래서 그 얘기로 랩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체적인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데 정말로 그리고 그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그런 어떤 전체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잘 활용하셨고요. 그 화면 공유를 잠깐 멈춰 네. 주시고요. 저도 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먼저 피드백을 드리면,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독자분들로부터 이렇게 댓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소위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좀 읽어 나가는데, 그럴 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공감했었던 것이, 집 한 채는 평생 갖고 살 거고, 평생 이 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나는 이 집을 평생 이 집 하나만 갖고 있을 건데, 뭐 그게 오르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떻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광수 대표님하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비싸게 사서,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서 만약에 8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사실 그 2억을 만약에 우리가 아까 소득 수준 이상적인 남편상이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억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그 고생을 합니까? 그죠? 2억을 모으는데 들이는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사도 될 걸 왜 미리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역시 싸게 삼으로써 또 나중에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엄청난 수년 동안의 노동과 그 고생과 시간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사서 평생 보유한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이제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저는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요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그 시장 가서 콩나물 깎지 마시라고. 콩나물 수천 번 깎으면 뭐 합니까? 집 한 번 잘 사면 된다는 거죠. 콩나물 3,000원짜리 500원 깎지 마시고 거의 시장 상인분들이 500원 더 버실 수 있게 덤도 안 받고 가격 제대로 주고 사시고 집을 저렴하게 사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아까 이제 이광수 대표님께서 what, when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항상 when이거든요. 물론 제가 거시경제적으로만 주로 이제 이 시장을 보기 때문에 더 외내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혹시 그, 제가 이제 질문 같은 걸 드리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서울 아파트 누가 팔고 있나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토론을 통해 해주시고 특히 다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보유하는 거 그 증감추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나머지 PPT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더 추가적으로 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야, 그거 누가 모르냐. 근데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아니, 어려운 걸 하려고 경일남도 보고 책도 읽고 세미나도 보는 거 아닙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하려면 뭔 고민을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려운 거, 마이크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 어려운 걸 도전해 보겠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사실은 저는 화가 난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이건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의 증감 현황이에요. 다주택자들은 결국엔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들인데 2013년부터 집값이 오를 때 계속 집을 샀어요. 한 채 산 다음에 돈 벌으니까 또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네 채 사고 하듯. 근데 언제 팝니까? 2021년도요. 2021년도가 언제였냐면 집값이 가장 비쌀 때고 무주택자가 집을 가장 많이 구입했을 때요.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데 다주택자는 거기다 집을 팝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하고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면 그걸 하자고 제가 뭐 달나라 가자고 달나라에서 뛰어내리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방법이나 시장을 판단하는 거 잘 봐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사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이건데요.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게 살이요, 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들이 얘기할 때 그러죠. 아, 뭐 부동산 폭락론자, 하락론자. 아닙니다. 저는 사는 거에 항상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 부정적이고 팔라고 하는 사람이 애널리스트 20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식 사자고 하는 거고 대신 언제? 싸게 사자. 그리고 돈 벌 수 있을 때 사자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 어떻게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방법이죠. 방법이 중요하죠. 무엇을 살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강남에 반포 아파트 사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사실은 전 드리고 싶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화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사실 이 진정성을, 그러니까 저희가 또 세미나 할 때 좀 다르잖아요. 또 영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공유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한 번씩 그래서 웃어주셔야 돼요, 일부러. 안 그러시면 화나 있는 줄 알고 있다가 한 번씩 웃어주셔야, 아, 화난 게 아니구나. 원래 그렇구나.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광순의 복덕방, 이게 하나의 그, 상표인 줄 알았는데, 광순의 점 복덕방이 맞나 보죠? 맞습니다. 쉼표가 왜, 들어가요. 왜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전 쉼표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네. 쉼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서 쉼의 네. 그래서 그걸 꼭 쓰고 싶었어요. 저는 좀 이광수 대표님께 좀 추천드린다면 좀 쉬세요. 방송 출연 좀 쉬세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감사하고요. 요즘 유튜브 틀면 나온다는 불평들이 많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화면 나오니까. 네. 박정호 교수님 혹시 이광수 대표님의 그 발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코멘트나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코멘트에 첨언하기 위해서 뭘 하나 자료를 지금 뭘 찾았는데 네. 1분만 주시면 아, 그 그러면 부분 제가 얘기 나누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예. 한문도 교수님, 혹시 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광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집 마련 프로젝트에 혹시 추가적인 조언 같은 거, 뭐 첨언 같은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을 다 주셔가지고 when하고 how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광수 대표님이. 거기에 뭐 모든 내용이 있고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 어느 정도 인지하신 상태일 거예요. 상황 자체를. 그 이렇게 경일남이나 뭐 출연하셔가지고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니까 중요한 건 말씀 주신 언제가 중요한 거죠. 언제, 어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어느 가격에가 언제라는 개념과 사실 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원하는 가격이 되려면 그 타임이 올 거고, 근데 그 타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시기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아까 이광현 대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미리 군대 갔을 때 준비해라. 명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단순한 워딩 같지만 그 워딩에 많은 뜻이 있잖아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면 여러 가지 우리 경익남이든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출연하시는 거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스터디 하시면은 충분한 예측 능력이 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군대 말씀하셔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왜 이렇게 제가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았나. 농담 무리수를 좀 던졌고요. 이광수 대표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작가 같지 않으세요? 지금 모습이? 작가. 저 수필 작가. 예. 혹시 이광수 대표님도 사실 곧 아마 한 3, 4월 뭐 이렇게 봄쯤이면 책이 한 권 나오시거든요. 근데 책을 또 편지처럼 쓰셨어요. 쓰고 계세요. 편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전해드리는 그 편지처럼 쓰고 계신데, 이광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편지 많이 받으셨는지. 저는 편지는 못 받고, 대필, 펜팔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고참들 대필해서. 근데 아, 제가 가장 많이 답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 편지를 많이 써줬습니다. 잠깐 네, 실제 농담 제일 주고받았고요. 편지를 많이 받은 제가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빚 돌려달라는 편지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저기 이 김광석 그 박사님하고 저 김광석 교수님하고 그 이광수 대표님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찾아봤던 자료들인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도 저 여기 계신 분들 지인분들 다 뭐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택근무를 굉장히 공고히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져요. 네이버, 카카오, CJ 등등 CJ의 실장으로 가 있는 제 후배 같은 경우는 실장으로 이직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전체 실원을 한 번도 다 못 봤다고 할 정도로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심지의 이 어마어마한 빌딩, 오피스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도 과연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요즘 초미의 관심사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도심권의 그 건물 소유주의 비중인데 보시면 대기업이 35.6%를 가지고 있고요. 강남권 같은 경우도 35.7%, 여의도권도 35.9%를 대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큰 오피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미국처럼 필요 없어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재택근무를 일부 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업무하는 방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럼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오피스 소유가 계속 유지될까? 이런 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조금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데 굳이 선호하면서 도심지에 살고 있는 이유는 회사에 가까우려고 한 건데 회사가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적으로 되거나 그러면 도심지에 있는 소규모 오피스텔 또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월세나 전세 수요도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뭐 가장 최근 자료까지는 아니고 2023년도 1분기까지 보면 강남대로 근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많은 그 근처는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예.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이 올라간다는 건 그 근처에 거주하고자 하는 작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 변화는 분명히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강남 지역 전체로는 오히려 공실률도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큰 회사의 빌딩 자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소유 여부, 회사 본사의 규모 여부는 인근 그 상권의 저 활성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들어서 연구된 자료 하나를 찾아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여지는 신사역 근처라든가 아니면 서초라든가 도산대로, 강남대로는 공실률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북 지역에서도요, 보시면, 어떻게 보면 청년들 대상으로 저기 활동했던 그 신촌이나 해화동 이런 건 뭐 좀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상업용 그 오피스가 많은 종로라든가 또 영등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라든가 이런 지역은 점점 예전보다 상권이 둔화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중소형 오피스텔부터 그리고 아주 소형 아파트 월세라든가 전세 추이에 지역적인 변화도 앞으로 몇 년간에는 또 유의미하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이건 달리 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 노른자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내 집 장만을 하거나 월세 전세를 살면
하면서 버티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조금 뭔가 찬찬히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쪽에 시청이나 광화문 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오피스라기보다는 여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상권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예외로 본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런 큰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뭐 이렇게 졸고 계신 줄 알았더니 또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감사하고요. 자, 저는 이제 그래서 남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냥 짧게 예, 우리나라도 대규모 대기업들이 상업용 대규모 빌딩들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뭐 몇십억이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시세로 평가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갈지 아니면 뭐 그냥 보유하는 분위기로 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전부는 아닌데요. 몇 군데 패턴을 보니까 약간 유동화를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보유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빌딩을 좀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등급을 나눈 다음에 일부는 매각을 하는 형태고 매각이 잘 안 이루어지면 리츠 형태로 자금 조달 형태 이런 패턴으로 당분간은 유지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같이 하신 분들한테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그래서 화면 공유 잠깐 해드리면 이게 그 상권 정보라고 그래서 여기 사이트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직장 인구, 매출, 유동 인구, 업소, 소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보실 때 이 사이트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정보가 많아서 그 말씀 잠깐 드렸고 요거 이제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잠깐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하고 변동을 일으킨 수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아타기 수요예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갈아타는 거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런 수요들이 한국의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전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다른 갈아타기를 주목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갈아타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노령 세대니까 이제는 큰 집이라든지 비싼 집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팔면서 점점 내려오는 이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강해 보이거든요. 이건 진짜 큰 변화입니다. 이 큰 변화할 때에 지금까지 논의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의 모든 얘기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은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도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거 진짜 아닙니다.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저희 마라톤 세미나 때는 한번 요거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 나와서 저도 잠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 그냥 잠깐 제 자료를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잠깐만요. 집에서 하니까 이게 좋네요. 자료를 아무거나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가 한 2주 전에 업데이트했던 자료인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것만 키워보면 제가 이제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가장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지표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실률입니다. 저도 공실률 데이터를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계속 치솟습니다. 근데 오피스 공실률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좀 상가를 중심으로 특히 자영업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상가를 중심으로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실률 데이터를 지역별로도 쪼개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시지표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별로도 좀 관심 있는 지역별로 공실률을 좀 추적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도 의견을 드리고 제가
이번 마라톤 세미나 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언젠가는 우리 마라톤 세미나를 나름 이제 정례화할 계획인데,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그 지역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지역별 그 공실률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공실률이 나름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하면서 의사결정하시는데 좀 판단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셔서 저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잠깐만요. 이제 자료 자랑하는 시간이죠. 잠깐 보시면 이게 한국의 수익형 부동산 연간 소득 그 수익률이거든요. 1%예요, 1%. 전국 서울, 경기, 울산, 부산 다 1%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상가 사셔서요. 1년에 수익률이 1%예요. 이게 근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아까도 잠깐 유형별 공실률인데 뭐 오피스는 지방 같은 데도 상당히 높습니다. 중대형 상가 높고요. 집합 건물 되게 높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도 아까처럼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했는데 절대 뭐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금 내 영향을 사실 점차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딱 30분이 지났습니다. 그 끝으로 이광수 대표님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그 24일 마라톤 세미나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실용적인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습도 해보고요. 숙제도 같이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도 너무 좋아요. 김광석 교수님이 큰 그림 딱 그려주시고 제가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원도 교수님이 또 부동산의 큰 그림 그려주시고 박정희 교수님이 또 그 안에서 또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게 너무 이 순서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